안녕하세요. 안심맥자 뷰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맥주 뉴스 얘기할 게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맥주도 유통기한이 있다. 문경시 오판에 30일 영업정지 당한 소상공인이라고 하네요. 문경시 맥주병 표기된 품질 유지 기한을 유통기한으로 어처구니 없는 해석. 뒤늦게 잘못 인정. 업주 영업 손실 보상 검토. 이게 이제 맥주 쪽에서 항상 헷갈리는 거죠. 맥주의 유통기한이 있느냐.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뭐냐면 유통기한과 우리가 품질 유지 기한을 구분을 해야 돼요. 유통기한은 오피셜하게는 그 선반, 그 매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한을 얘기를 해요. 근데 품질 유지 기한은 뭐냐? 이 그 상품이 품질이 계속 유지되는 기간을 얘기를 하죠. 즉 유통기한이 지나도 품질 유지 기한은 안 지날 수 있어요. 유통기간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걸려 있는 음식들이 그 상품들이 있는 반면에 맥주는 유통기한이 아닌 품질 유지 기한으로 대부분 표시가 되죠. 즉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맥주에서 품질 유지 기한은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품질 유지 기한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식품 관련된 공무원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양조사가 정하는 겁니다. 양조사가 자신이 만든 맥주가 가장 맛있다고 느껴지는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만든 맥주의 향미와 맛이나 모든 면이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이 기한 안에 먹어달라라고 하는 거죠. 양조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품질 유지 기한, 즉 상미 기한이 지나도 이 맥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건강상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향미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향미의 문제가 뭔가 맥주를 마셨을 때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 특히 외국 맥주, 수입 맥주들에 보면 대부분 best befor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가 이 맥주를 즐기는데 최고의 기간이다. 이 맥주의 최고의 품질을 즐길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품질 유지 기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년을 잡잖아요. 1년 넘어도 되거든요. 뭐 2년짜리, 3년짜리도 있고 이거 다 누가 정하는 게 아니고 양조사가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맥주가 품질 유지 기한이 다 돼서 팔지 못한다. 그러면 달라 그래서 마시세요, 그냥. 대부분 이거 폐기하거든요. 품질 유지 기한인데 우리나라 맥주의 품질 유지 기한이 지나면 다 폐기해야 됩니다. 팔지 못해요. 품질 유지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 맥주를 못 먹느냐? 아니에요. 그 맥주의 향미가 아주 치명적으로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고 오히려 품질 유지 기한이 1년이 좀 아닌 맥주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1년이 지나야지 더 맛있는 맥주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맥주에서는. 맥주에서 품질 유지 기한이라는 개념, 상미 기한이라는 개념, best before라고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좀 다시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요. best before 기간이 지나도 맥주는 마실 수 있다. 건강에도 문제 없다. 개봉하지 않는 이상. 다만 양조사가 생각한 최고의 품질은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게 맥주에서의 품질 유지 기한, 상미 기한, best before의 의미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마트나 혹은 요즘 그 스마트 주류 스마트 오더에서 자주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하는 맥주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게 다 그 품질 유지 기한이 거의 다가오는 맥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품질 유지 기한이 뭐 내일 모레인 걸 이렇게 판냐? 아니에요. 한 2달 정도 남은 거를 임박분이라고 해서 어차피 못 팔기 때문에 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런 맥주들은 구입하십시오. 구입하셔서 드시면 돼요.
자,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오늘 맥주는 어떤 맥주일까요? 일단 둔켈바이젠이 먼저 나와요. 둔켈바이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젠폭, 크리스탈 바이젠이 살짝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베를리너 바이세로 가는군요. 헤페바이젠이라고 하는 맥주가 바이에른 전통 밀맥주의 오리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몇 개의 서브 카테고리들이 나옵니다. 그 서브 카테고리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둔켈바이젠이죠. 이 둔켈바이젠은 스타일 이름에도 이미 어떤 맥주인지 나와 있어요. 독일 맥주에서 둔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그 뜻은 어둡다, 다크란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둔켈바이젠, 즉 어두운 세계의 바이젠이라는 하는 뜻이에요. 이 둔켈바이젠은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에딩거예요. 에딩거에서 만든 둔켈바이젠이 오리지널 둔켈바이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맥주가 만들어진 계기가 참 재밌죠. 1989년에 이 맥주는 원래 사장님 생신주로 만들었던 맥주입니다. 파는 맥주가 아니었고요. 상업용이 아니었고 사장님 생일상에 올릴 그런 맥주를 만들었는데 사장님이 그 맥주를 드시고 이 맥주 바로 판매하라 하셔서 상업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둔켈바이젠이 에딩거입니다. 둔켈바이젠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만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바이온슈테판이라든지 파울라너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둔켈바이젠을 쉽게 마실 수 있죠. 지금 그쵸, 에딩거, 바이온슈테판, 파울라너 이런 맥주들이 마트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둔켈바이젠이기 때문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둔켈바이젠은 색이 어둡기 때문에 그 얘기는 즉 어두운 색의 몰트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 어두운 색의 몰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향미도 일반적인 헤페바이젠과는 조금 다르게 납니다. 에딩거 둔켈바이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바나나 향이나 정향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에딩거 바이스비어가 원래 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두운 몰트를 썼기 때문에 커피나 초콜릿티 같은 향들이 올라옵니다. 강하진 않고요. 약간의 느낌, 힌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둔켈바이젠 브랜드를 마셔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른 둔켈바이젠은 바나나 향이 조금 더 가미된 그런 향들이 올라오곤 하죠. 그래서 향미적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바나나 향이 자연스럽게 깔려 있지만 아주 튀진 않고요. 그 다크몰트에서 올라오는 초콜릿과 같은 향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맥주죠. 다른 것들은 헤페바이젠의 특징을 같이 공유합니다. 쓴맛도 적고요. 호평도 거의 나지 않고요. 그래도 마시기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피바이젠이 여러 음식과 맞는 것처럼 이 둔켈바이젠도 약간 구운 고기나 아니면 그릴드된 소세지 이런 것들과 먹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냥 먹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둔켈바이젠은 그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바이에른 지역의 구식 밀맥주는 눈보라처럼 흰색은 아니었다. 15세기와 16세기의 유명한 맥주보다는 틀림없이 색이 옅었지만 오늘날의 황금빛 주프라기색 헤페바이젠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랬겠죠. 이런 거무스름한 색의 밀맥주는 사장되는 대신 둔켈바이젠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선텐장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헤페바이젠 같았다. 이런 어떤 비유들이 재밌죠. 둔켈바이젠은 가마에서 오래 말린 일정 비율의 메가로 만드는데 이 메가는 미넨 둔켈의 전형적인 색과 볶음 풍미에서 나오는 복합적인 향, 캐러멜의 달콤함을 전해준다 라고 하네요. 날선 시트러스 향을 제외하면 없어요.
시트러스 향이 없어요. 이 맥주에는. 왜 자꾸 이 헤페바이젠 맥주에서 시트러스 향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트러스 향은 헤페바이젠에서는 없는 특징입니다. 헤페바이젠에서 모름지기 즐길 수 있는 특질을 두루 갖췄다라고 하네요. 이 맥주는 크리미하고 과일 향이 나며 바나나 풍선껌, 정향 사과를 비롯해 바이에른 밀맥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넘쳐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에딘거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둔켈바이젠은 아마 예전부터 만들어졌던 맥주일 겁니다. 1872년에 슈나이더 바이세가 자신들의 상업 맥주를 만들기 전부터 이 둔켈바이젠은 자연스럽게 있었겠죠. 왜냐면 옛날에 몰트색들은 다 어두웠거든요. 아마 바이스비어도 전통적인 완전 정통의 전통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바이스비어는 아마 색깔이 이렇게 어두웠을 거예요. 그런데 1872년 19세기 후반에 나온 이 탭7 마인 오리지널은 색깔이 그거보다는 조금 밝았죠. 그게 그 당시의 트렌드였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더 센세이셔널한 그 양조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때 몰트가 아마 가장 뭐랄까요, 신제품 몰트? 얘들아 이렇게 밝은색 몰트가 나왔어. 뭐 이런 게 있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밀 자체가 워낙 그 밝은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둔켈이라고 해도 아주 까맣진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나오는 둔켈바이젠의 둔켈은 어둡거든요. 예, 어둡습니다. 브라운 컬러. 심지어는 뭐 다크 브라운까지 가는 컬러인데 그거는 그 어두운 색이 있는 몰트를 첨가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옛날 맥주들이 대부분 다 어두웠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완전 까맣진 않았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몰트를 밝게 굽는 것도 기술인데 몰트를 완전 까맣게 굽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랙 페이턴트 몰트라고 하는데 이 블랙 페이턴트 몰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색깔을 까맣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런던 페이레일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페이레일 얘기할 때 하겠지만 런던 페이레일 아니군요. 예, 그 포터 할 때 사람들이 완전 까만색을 원했는데 일반 대중들이 그런데 양조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18세기죠. 18세기에는 또 완전 까맣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몰트를 완전히 어둡게 구울 수 있는 기술도 없었거든요. 불 조절을 그만큼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포터를 만들 때 그 설탕을 까맣게 태워서 넣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일들도 횡행했습니다.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맥주가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둔켈바이젠이 어둡긴 했겠지만 지금처럼 어둡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밀이 상대적으로 하얗기 때문에 어둡긴 어둡지만 상대적으로 밝은 약간 엠버보다 조금 더 짙은 컬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둔켈바이젠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둡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 어두운 색 몰트, 까만색 몰트를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배합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둔켈바이젠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9년 에딘거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작은 박스로 크리스탈 바이젠 얘기가 있어요. 크리스탈 바이젠은 여기서 정식으로 다루지 않고 옆에 작은 박스로 다루고 있는데요. 크리스탈 바이젠도 하나의 스타일이죠. 이 크리스탈 바이젠은 여과를 한 맥주입니다. 필터링을 한 바이스 비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스 비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 노 필터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크리스탈 바이젠은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색이 투명해요. 투명도가 굉장히 투명하고 클리어하고요. 향미적으로도 차이점이 있죠.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바나나 향이나 정향이나 이런 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반면에 이 크리스탈 바이젠은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향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바나나 향이나 정향 같은 향들이 정말 약간의 힌트만 있을 뿐 도드라지지 않아요.
크리스탈 바이젠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 큰 양조장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요. 국내에는 아마 바이엔슈테판 크리스탈 바이젠이 아직 있나 모르겠네요. 에딩거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한때 국내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맥주였는데 지금은 좀 찾아보기 힘들죠. 근데 개인적으로 크리스탈 바이젠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시기는 편한데 이렇게 애매한 느낌이 들어서 바이스비어인데 바이스비어 같지 않고 이러려면 왜 필터링을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바이스비어긴 해요. 여기 옆에 약간 박스로 나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이젠복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바이젠복, 그 독일 맥주에서 복이 있으면 알코올 도수가 강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이젠 밀맥주고요. 복 뒤에 붙었습니다. 즉 알코올 도수가 강한 밀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이젠복은 역시 원조 맥주가 있습니다. 이 바이젠복의 원조 맥주는 슈나이더 바이세에서 나와요. 1907년에 이 맥주가 만들어집니다. 이 맥주를 만든 사람은 그 당시에 사장이던 마틸드 여사였어요. 여자 사장이었고요. 여성분이셨고요. 그 당시가 슈나이더 바이스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라고 해요. 이 어려웠던 시기를 정말 헤쳐나간 이 분이 바로 이 마틸드 여사인데 이 마틸드 여사가 만든 최고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죠. 바이스비어를 알코올을 높일 생각,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독일 그 밀맥주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시기도 아니고 1907년이면 뭐 라거가 이제 막 전 세계를 접수하고 다닐 때죠. 누구나 밝은 라거를 만들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밝은 라거의 매력에 빠져서 이제 라거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바이스비어 스페셜리스트로서 여전히 그 자존심을 갖고 있었던 이 슈나이더 바이스의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런 좀 혁신적인 맥주를 만든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슈나이더 바이스의 그 탭 X, 슈나이더 바이스의 그 라인업은 탭 1부터 숫자가 매겨집니다. 탭 1, 탭 2 이런 식으로 좀 신기하죠. 독일 맥주에서는 없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탭 X, 그래서 X가 10이기도 하고 익스퍼리먼털의 실험적인 X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슈나이더 바이스의 탭 X 맥주는 750ml 병으로 만들어지고요. 굉장히 실험적인 바이스 비어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이스 비어 같은 경우는 맥주 순수령과는 때로는 대부분의 맥주 순수령을 따르지만 때로는 살짝 벗어나는 맥주들도 만들어도 되거든요.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도 탭 X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맥주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탭 X 중에서 마틸드라고 하는 이 그 당시 그러니까 슈나이더 바이스가 어려울 때 정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혁신시켰던 이 여사의 이름이 담긴 맥주도 있어요. 탭 X 맥주들 좀 한국에 또 들어왔으면 좋겠다. 재밌는 맥주들이 진짜 많거든요. 배럴 에이지드 된 맥주들도 있고 슈나이더 바이스인데 그죠? 막 그렇습니다. 더 얘기 좀 알아야지. 자, 바이젠복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바이젠복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맥주예요. 제 탑 5 안에 들어가는 맥주고요. 뭐 탑 1, 2, 3를 다투는 그런 맥주입니다. 특히 탭6 같은 경우는 제 눈에 걸리면 제가 몇 병이든 구매를 해서 집에서 두고 먹는 맥주고요. 제가 예전에 6년 전에 펍을 운영했을 때는 이 슈나이더 바이스는 항상 제 탭리스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탭7은 굉장히 뭐 일정하게 레귤러한 게 판매하는 제품이었고 탭 6, 탭6가 이 바이젠복이에요. 슈나이더 바이스의 탭6가 항상 팩으로도 팔았고 병으로도 팔았고 했던 맥주죠.
제가 애정하는 맥주입니다. 이 슈나이더바이스의 탭6가 바로 이 바이젠복의 원조 맥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맥주는요, 알코올 도수가 8.2도예요. 굉장히 높죠. 독일 맥주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8.2도고 색깔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거의 다크 브라운에 가까운 색깔, 약간 바이올렛, 보랏빛이 도는 그런 다크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맥주 굉장히 향미적으로 흥미롭죠. 가장 도드라지게 나는 향이 바로 건자두 향입니다. 건자두, 블랙베리, 블루베리, 이런 약간 어두운 색의 계열의 베리 향들, 그 다음에 다크프루트의 향들이 이 맥주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저는 이 맥주 마실 때마다 이 블랙베리와 건자두, 푸른이죠. 푸른과 이런 그 블랙베리,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블루베리 같은 그런 계열들의 향들, 그 다음에 말린 과일들, 말린 건과일들, 그러니까 말린 과일들의 향들이 굉장히 이 맥주의 향에서 매력적이고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바이젠복 맥주이기 때문에 쓴맛은 있긴 합니다. 근데 아주 강하진 않고요. 그리고 단맛은 꽤 있는 편이에요. 바디감이나 바디감도 굉장히 있고요. 풀바디 하고요. 질감도 굉장히 크리미하고 실키한 질감을 갖고 있죠. 여러모로 한 잔을 두고두고 마셨을 때 정말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탭식스에 보면은 그 라벨에 보면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벤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탭식스의 맥주명은 아벤티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바이에른 지역의 역사가라고 해요.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바이젠복은 이 탭식스라고 하는 탭식스 아이스 아벤투누스라고 하는 그런 슈나이더 바이세의 맥주에서 시작이 됐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반드시 마셔봐야 할 맥주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뭐 이 국내에는 이 탭식스 말고도 뭐 굉장히 인기가 있는 또 여러 가지 바이젠복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이온슈테판의 비투스, 이 맥주도 역시 뭐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맥주입니다. 뭐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벤티누스, 이제 슈나이더바이스의 탭식스 운저 아벤티누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8.2도 얘기하고 있고, 루비빛깔의 아벤티누스는 잠시 쉬어가게 만드는 흔치 않은 맥주다. 사람들의 절주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달콤한 시간을 갖게 하는데 그 사이 풍미의 복합층이 펼쳐진다. 실크 잠옷 같은 부드러움에 감싸인 자두, 건포도, 농익은 바나나, 정향, 초콜릿 풍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 있는 향들이 정확합니다. 건자두, 건포도, 바나나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리고 정향 느낌도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건자두와 뭐 건포도, 그 다음에 이 블랙베리, 이런 향들이 어디서 왔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제 추정으로는 이런 향들이 바나나 향과 다크몰트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슈나이더 바이스의 탭식스도 이제 바이스 비어 효모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색깔이 어둡다는 거는 다크 몰트를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캐러멜 몰트와 다크 몰트 이런 것들을 섞어서 사용하겠죠. 그 몰트들을 사용했을 때 올라오는 뭐 초콜릿 향들이나 그 다음에 뭐 커피 향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몰트에서 올라오는 향들이 이 바이스비어 효모들과 만나서 만들어내는 이 결과물이 바로 제 생각에는 건자두, 블랙베리, 뭐 다크프루트 이런 향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롭죠. 이게 저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자두 향이라고 하는 향들이 이 대부분 건자두, 건포도 같은 향들이 이제 몰트에서 올라오는 향들로 보통 저희가 분류를 하곤 하는데 이 탭식스에서 느껴지는 이 건자두 향들, 다크프루트 향들은
이 바이스비어 효모 바나나 향이나 정향과 만나서 또 새로운 차원의 건자두 향 혹은 다크프루트 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향들은 독특하게 이 맥주에서만 맛이 느낄 수 있는 재밌는 향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굉장히 그 향들이 어, 그 밸런스 있게 모여 있고 또 굉장히 높은 복합성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게 딱 모여가지고 그냥 그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미묘하면서도 그 다음에 섬세하면서도 도드라지게 각각의 날들이 이렇게 구분되게 느껴지는 굉장히 그런 향들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언슈테파는 비투스 옆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거 7.7도죠. 상대적으로 알코올 도수는 좀 낮고요. 바이언슈테파는 베네딕트 스토에를 위한 하우스 양조장이었으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된 세계 최고의 양조장이다. 최고는 여기서 이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라고 하죠. 1040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바이언슈테판 같은 경우는 뭐 정향, 바나나향, 톡 쏘는 시트러스, 뭐 달콤한 메가 풍미로 가득 차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바이언슈테판 같은 경우도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 뮌헨에서 기차로 한 40분 정도 가면 있고요. 이 바이언슈테판 같은 경우는 대학 도시죠. 그 들어가면 굉장히 예쁘고 아담하고 뭐랄까요? 하여튼 뭐 그 고즈넉함이 좀 있어요. 이 바이언슈테판 양조장을 가기 위해서는 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좀 올라가서 언덕 위로 올라가면 바이언슈테판 양조장이 있고, 바이언슈테판 양조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좀 놀랬고요. 독일 양조장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라데베르거나 이렇게 정말 대형 양조장들을 제외하고 이런 바이언슈테판 같은 지역 양조장 같은 경우는 명성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에 좀 놀래기도 하고, 바이언슈테판 그 앞에 가면은 뭐 고음도 있고 또 뒤에 보면은 그 가스토프도 있어요. 근데 가스토프 가서 먹으려고 했더니 예약을 안 하면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때가 언제였더라? 하여튼 그래서 좀 사람이 많아서 못 갔고, 그 바이언슈테판 양조장 뒤쪽에 보면 언덕에서 아래로 쭉 내려다볼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 잠깐 앉아서 맥주 한 병 딱 가서 먹으면 진짜 좋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이 바이언슈테판 양조장 옆에는 바이언슈테판 맥주를 파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창고처럼 돼 있어요. 창고. 그냥 창고예요. 들어가면 뭐 맥주도 깔려 있고 그 굿즈도 막 깔려 있고 바이언슈테판 모든 굿즈를 다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이언슈테판 모든 맥주를 거기서 볼 수 있어요. 그냥 창고예요. 그리고 그냥 고르시면 돼요. 보면은 이제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 갖고 와서 그 맥주병 다 먹은 걸 반납 한 짝씩 반납하고 맥주 막 세 짝씩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때 그거 보고서는 되게 놀랐는데 되게 지역 양조장을 둔 그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차 갖고 와서 뭐 세 짝씩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고두고 먹는 거죠. 저도 그때 바이언슈테판 그 창고 가서 맥주를 좀 사왔습니다. 정말 다 쓸어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산 오프너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맥주 딸 때 그 오프너를 썼는데 바이언슈테판 오프너,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선 구할 수 없는 굿즈들도 좀 샀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사온 맥주가 인피니움이에요. 인피니움이라고 지금 한국에서 팔진 않죠. 지금 독일에도 팔고 있나? 인피니움이 진짜 산페인 맥주입니다. 그 인피니움이 당시에 그 창고가로 10유로였어요. 미쳤죠. 맥주 10유로면 독일에서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일반 맥주가 뭐 0. 몇 유로 이렇게 하니까 0.5유로 이렇게 하니까 750ml 한 병에 10유로짜리면 그것도 그냥 도매가죠. 거기서 바로 살 수 있는. 그걸 사왔습니다. 더 사올 걸. 2병 사올 걸. 한 병 사왔고 그 비투스래. 그 인피니움 잔도 있어요. 샴페인 그 맥주인 만큼
샴페인 잔처럼 된 그 잔이 있어서 그것도 2개 사와서 마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던 맥주고요. 인피니움 같은 경우는 맥주를 따르는 순간부터 폭포와 같은 탄산과 거품이 올라오는 그 맥주야말로 진짜 샴페인 공법과 샴페인 효모를 사용을 해서 만든 맥주라고 하죠. 지금도 판매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바이젠몽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시간이 다 흘렀네요. 시간이. 바이젠복 책 얘기하면 이번 시간도 끝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00년대 초반 바이에른 지역의 맥주 애호가들은 도펠복에 흥분했다. 이건 뭔 멍멍이 소린가요? 왜 1900년대 초반에 도펠복에 왜 흥분을 해요? 도펠복은 17세기부터 있었던 맥주인데, 그리고 그 19세기부터 만들어졌던 맥주인데요. 파울라너에서.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넘어가고 앞에 있는 얘기는 좀 이상한 얘기네요. 근거 없는 얘기들이고. 자, 일부 맥주 양조 업체들이 장애물로 보는 점을 마틸드 슈나이더는 오히려 기회로 보았고, 이 마틸드 슈나이더가 마틸드 여사입니다. 1907년 그는 도펠복의 필수 재료와 비슷한 원료 및 기술을 동원해 맥주를 양조한 다음 하우스 헤페바이젠 효모를 사용해 길을 틀었다. 뭐 인하우스 효모를 사용했다는 얘기겠죠. 슈나이더 베스 효모를 사용했다는 얘기고, 이종 혼합 맥주는 메토드 샹프누아즈 공법에 따라 탄산을 주입하는데, 이게 뭐 샴페인 공법에 따라서 탄산을 주입한다는 얘기인데, 뭐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바이스봉 맥주는 2차 그러니까 세컨드 퍼먼테이션을 통해서 탄산을 만들거든요. 병에다가 자신의 월트를 넣어서 그 안에 있는 효모가 자연 탄산을 만들어내는 공법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그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게 특별한 공법은 아니고요. 이 맥주에는 바이렌 역사가 이름을 따서 아벤투누스라는 이름이 붙였다라고 하네요. 이 아벤투누스는 맛 측면에서 정말 탁월했다. 정말 탁월합니다. 녹넘김이 부드럽고 메가의 성향이 강하다. 초콜릿, 바나나 정향을 비롯해 대추, 무화과, 건포도 같은 검은색 과일의 규적적인 향연이다. 맞습니다. 검은색 과일의 정말 엄청난 향들을 갖고 있죠. 다크프루트에. 이보시오 세상 사람들 미래인 바이젠보크가 여기 있소이다. 도스가 강화된 dunkel바이젠의 마력을 설명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라고 하네요. 도스가 높고 뱃속을 따뜻하게 덮여주면서 내용물을 연화시키는 밀 덕분에 수월하게 넘어간다. 풍미로 넘쳐나는 바이젠복은 뜻밖의 아로마와 반전과 같은 좋은 맛을 제공하는데 캐러멜 달콤함으로 은근슬쩍 풍미를 제쳐버리는 겨울철 주류 동지인 발리와인에서는 이런 점을 기대할 수 없다. 발리와인하고는 완전 다르죠. 이 맥주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벤투누스 탭6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한 병 갖고 있거든요. 상미기한이 아마 지났을 거예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맥주는 상미기한 지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이제 한 병 마시려고 갖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BTR이 슈나이더바이스에 다시 수입하면서 여러 맥주를 수입했던데 이 탭6도 곧 들여오지 않을까. 그리고 곧 들여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탭6가 들어오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탭6가 만약에 구하기 힘드시면 바틀샵에 가시면 아우구스투스 8이라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8도 역시 바이젠복이고요. 이 운조 아벤티누스 탭6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투스 같은 경우는 색이 밝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젠복이 2가지 계열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색이 어두운 거, 하나는 색이 밝은 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향미도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탭6 같은 어두운 계열의 바이젠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다크푸르트의 향들이 굉장히 물씬하게 아주 복합적으로 올라오는 반면에 이 바이오엔 슈테판 비투스처럼 밝은 색의 바이젠복 같은 경우는 바나나 향, 농익은 바나나 향들이 훨씬 더 짙습니다. 요 점을 설명 안 해드렸군요. 그래서 요 차이점들을 또 구분하시고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맥주를 즐기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한번 2가지를 같이 즐기시면서 그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맥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네요. 바이젠복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니까 여러분도 꼭 많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한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